정신을 어떻게 차렸는지 모르겠어요. 눈을 떴을 때 저는 차례상 앞에 쓰러져 있었고 시어머니와 형님이 저를 내려다보며 비웃고 있었어요. 너 지금 뭐하냐? 지금 네 남편 도로 보라는 거야? 누가 보면 우리가 아주 너를 못살게 군 줄 알겠다. 너무 놀라서 일어나 앉았는데 머리가 어질어질하더라고요. 한동안 눈을 감은 채 손으로 바닥을 짚고 있었더니 형님이 코웃음을 치며 그러셨어요. 가난하면 체력이라도 좋던가. 형님이 저를 발로 차면서 그러더라고요. 저쪽으로 좀 가. 쓰러질 거면 부엌 구석대기에서 쓰러지던가. 차례상 앞에서 쓰러지고 난리야? 동서 때문에 차례도 못 지냈잖아. 바닥에 널브러진 채 있는데 울컥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직 머리가 어지럽고 속도 울렁거렸어요. 설마 머리를 다친 건 아니겠지? 걱정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아유, 이 시간에 또 뭐야? 누가 택배 시켰니? 시어머니는 신경질적으로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셨고 갑자기 말을 멈추셨어요. 제가 어떻게 여길... 분명 화장해서 뿌리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이상해서 벽을 잡고 겨우 일어났어요. 그리고 화면 속 얼굴을 본 순간 결국 다시 주저앉고 말죠. 여보! 화면 속에는 그렇게 그리워해도 꿈에 한 번 나오지 않던 내 남편의 얼굴이 있었어요. 결혼하고 5년쯤 됐을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처음에는 저에게 남은 건 남편을 닮은 3살 난 아들 하나였습니다. 슬픔도 잠시 얼마 안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터졌어요. 이게 다 우리 남편이 받은 대출이라고요? 남편에게 제가 모르는 빚이 있었더라고요. 이 사실을 시댁에 알리자 시어머니가 황당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얘, 그런 얘기를 왜 나한테 와서 하니? 막말로 걔가 우리랑 피라도 섞였니? 너희 집이 있잖아. 전세금 빼서 갚으면 되겠네. 상속 포기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너 미쳤어? 네가 안 갚으면 나랑 내 자식들한테 그 빚이 오는 거잖아. 저도 그러고 싶진 않아요. 상속 포기하면 남편이 어렵게 돈 모아서 구한 전세 자금도 날아가잖아요. 근데 또 그 돈으로 빚을 갚으면 아들이랑 살 길이 막막해서요. 그 빚 갚으면 우리 집에서 살게는 해주마.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댁에서요? 창고방 한 칸 내줄 테니까 네 아들이랑 들어와 살아. 대신 빚은 반드시 네가 갚아. 절대 나랑 네 자식들한테 넘어오게 할 생각도 마. 내가 지금 네 시아버지 요양병원비 감당하는 것도 버거운데 네 남편 빚까지 갚아줘야겠어? 맞아요. 우리 남편은 시댁의 친자식이 아니었어요. 그건 연애할 때부터 알고 있었고요. 엄마는 나 어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내가 중학생 때 돌아가셨어. 처음에는 고아원에 있었는데 어느 날 지금 아버지가 나를 데리러 오셨어. 내 친아버지랑 절친한 사이셨거든. 날 걷어주신 거지. 그래서 자기가 입양된 거구나. 근데 어머니는 반대하셨던 것 같아. 내가 집에 갔는데 쳐다도 안 보시더라고. 밥도 안 주시고 그냥 모른 척 하셨어. 꼭 없는 사람처럼. 아직 중학생인 애한테? 그 정도로 싫으셨던 거지. 그럼 밥은 어떻게 먹었어? 그냥 남은 찬밥에 남은 반찬으로 먹었지. 그것까지는 뭐라고 안 하셨거든. 그 얘기를 들을 땐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 남편을 꼭 안아줬었어요. 서러웠겠다. 아버지를 잃은 것도 슬픈데.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 너무 슬퍼서 오히려 무감각했던 것 같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 있을 땐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 너무 황망해서. 그럴 수 있지. 그러다 언제 눈물이 났는지 알아? 언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1년이 지나서야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 길을 걷는데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악이 흘러나오는 거야. 갑자기 길에서 울었어. 아버지가 진짜 보고 싶더라고. 남편은 친아버지의 친구였던 시아버님의 도움으로 입양은 됐지만 시아버지가 안 계실 때는 식구들과 같이 밥도 못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옷도 늘 형이 입다가 버리는 옷만 물려 입었는데 성한 옷이 없었대. 그런 줄도 모르고 입양 간 당신을 부러워했었네. 20살 넘어서 내 손으로 돈을 벌자마자 그 집을 나왔어. 그러다 당신을 다시 만난 거지. 우리는 같은 고아원에 있었어요. 남편이 입양되면서 연락이 끊겼다가 21살 때 정말 거짓말처럼 길에서 마주쳤어요. 길에서 남편과 부딪혔는데 이러다가 잠깐 점심시간에 나왔던 거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죄송하다고 하고 서둘러 가려던 차, 남편이 저를 붙잡았어요. 오랜만이다. 그제야 정신 차리고 남편을 봤던 것 같아요. 우연히 다시 만나고 반가운 것도 잠시. 남편의 몰골은 제가 상상한 것과 너무 달랐어요. 옷은 후줄근했고 땀에 절어 있었죠. 분명 입양을 갔는데 왜 이러고 있나 싶었죠. 저랑은 다르게 대학도 가고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날 서로의 핸드폰 번호를 주고받고 헤어졌는데 일하는 내내 남편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시 만난 남편의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었어요. 꼭 고향 같은 사람을 되찾은 것 같은 기분에 자꾸만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죠. 그러나 이런 저와 다르게 남편은 일을 하느라 시간이 없다며 자꾸 저와의 약속을 미뤘어요. 하긴 이제는 어린 시절이 아니니까. 최소한 양부모가 있는 남편은 나 같은 여자보다는 부모가 있는 여자를 원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연락도 안 하고 있었더니 어느 밤에 찾아왔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왜 연락이 안 돼? 만나자고 해도 싫다며. 근데 연락 안 되는 건 신경 쓰였어? 그건 정말 일하느라 그런 거야. 결국 이렇게 찾아왔잖아. 너는 나랑 밥도 먹고 싶어하고 영화도 보고 싶어 하잖아. 근데 지금은 새벽이고 그런 거 할 시간이 없다는 뜻이야. 네 마음 알겠다고. 나랑 만날 생각 없다는 거 알겠으니까 이렇게 찾아오지 마. 심란하니까. 돈 벌어야 해. 알겠다고. 지금껏 약속만 계속 미루더니 겨우 그 소리 하러 왔어? 이 남자와의 미래를 꿈꿨던 내가 한심해지더라고요. 그래, 난 고아야. 그래도 넌 양부모님이라도 있으니 우린 이제 똑같은 처지가 아니지. 근데 꼭 이렇게 거절해야 돼? 겨우 돈 핑계로? 돈 모아야 돼. 알겠으니까 가서 너 좋아하는 돈이나 벌라고. 그렇게 획 돌아서 나의 초라한 단칸방으로 들어가려던 그때였어요. 남편이 저를 붙잡더니 입을 맞추는 게 아니겠어요? 놀라서 남편을 밀어냈어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너 내가 웃음니? 만만해? 돈 모아서 너랑 결혼할 거야. 비로소 남편의 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죠. 뭐? 너랑 결혼할 거라고. 너 다시 만나고 마음이 급해졌어. 그래서 쉬지도 않고 일하고 있어. 우리 집에선 입양아인 나한테 결혼 자금 안 해줄 거야. 아버지 돈도 다 어머니가 관리하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해야 돼. 대골 같은 집은 못 해줘도 최소한 전셋집은 하나 해서 너 데리고 살 거야.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봐줘. 결혼하면 매일 보고 살 거니까. 나랑 결혼할 거라고? 그러니까 연락은 좀 자주 해주면 안 돼? 너 뭐 하는지 궁금하고 걱정돼서 일에 집중을 못 하겠어. 날 데리고 살 거라는 말이 왜 그렇게 듬직하게 들리던지. 고아로 산 세월의 서름이 한 방에 씻기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저도 열심히 일했어요.
평소 사던 것도 최대한 아끼고 아껴서 돈 모으는 데만 집중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시간 날 때 한 번씩 만나서 밥도 먹고 가끔은 심야 영화도 보고 그랬어요. 근데 뭐 영화는 안 보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피곤해서 영화를 볼 때마다 잠만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영화 대신 그 돈으로 남편 몸보신을 시켜주는 데 집중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갈 데가 있다면서 불러내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가는데 방 2칸짜리 빌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는 왜? 신혼집으로 어때? 뭐? 네가 마음에 들면 계약할까 하는데? 그때는 정말 남편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그 집을 얻기까지 남편이 했을 고생이 눈앞을 스쳐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그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아이가 태어나자 남편의 목표는 더 커졌죠. 우리 아들 초등학교 가기 전에 아파트 살 거야. 아파트? 꼭 해낼 거야. 그게 남편의 원동력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말리지 못했어요. 결국 닥치는 대로 일만 하다가 젊은 나이에 먼저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그러나 말리지 못한 저도 남편의 열정도 원망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원하는 게 오직 저랑 아이의 행복뿐이라는 걸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았으니까요. 그러나 빚은 다른 문제였어요. 도대체 왜 나한테 말도 없이 빚을 낸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저에게는 아들과 저를 보호해줄 가족이 필요했어요. 내가 빚을 갚고 시댁 사람으로 사는 것이 제 남은 인생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더라고요. 우리 애만큼은 친인척이 있는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빚을 갚고 시댁에 들어왔지만 시어머니 약속과는 달랐어요. 창고방에 있는 물건을 빼서 둘 데가 없다며 부엌 한쪽에서 지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자라고요? 어차피 똑같은 집이야. 어머니 손자 잠귀가 밝아요. 여기서 자면 푹 못 잘 것 같은데. 내 손자 같은 소리 한다. 걔가 왜 내 손자야? 나랑은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그냥 네 아들이지. 아들을 데리고 부엌 한쪽에 이불을 펴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버티다가 겨우 창고방 한쪽에 우리 짐을 풀게 됐죠. 그러나 새벽 5시만 되면 일어나 밥을 지어야 했어요. 낮에는 집 구석구석을 닦고 시어머니가 시킨 집안일을 쉬지 않고 했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 그 집안 식모가 돼 있더라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날 즈음 시아버지도 아프셔서 병원 신세를 지기 시작하셨거든요. 결국 시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요양병원으로 가셨고 집안에 제 편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내 아들에게 가족이 있는 삶을 주겠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어요. 그러나 차례상을 차리다 쓰러진 그날에서야 알았어요. 나는 이 집에서 아무리 버텨도 이 집 식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요. 어지러워서 몸도 못 가누는 저를 발로 차는 형님. 그런 저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던 시어머니. 제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했던 것 같아요. 그때 현관문을 열고 그리웠던 얼굴이 들어온 거죠. 그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 시어머니도 형님도 기함했어요. 진짜 서방님? 진짜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그 사람의 시선은 저만 향해 있었죠. 괜찮아요? 그 사람이 다가와 저를 부축했어요. 괜찮아요. 좀 어지러워서. 아닌데. 눈에 초점이 없는데? 혹시 기절했었어요? 아니면 기절할 것 같아요? 좀 전에 잠깐. 기절했었다고요? 네.
그런데 왜 이러고 있어요? 아무도 구급차를 안 불렀어요? 그 사람이 시어머니와 형님을 돌아보며 묻자 형님이 되물었어요. 도대체 누구세요?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손뼉을 탁 치시더라고요. 설마 형?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방님 형은 우리 남편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네 시아버지가 그랬거든. 원래는 그 집 아들이랑 나이 차이가 좀 나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은 20살 되자마자 성공해서 오겠다며 집을 나갔다고. 그래서 연락이 안 되는 바람에 우리가 제 남편을 떠안은 거잖니. 그러니까 서방님한테 친형이 있었다는 거예요? 친형이 아니라 거의 쌍둥이 수준으로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이다. 나도 눈으로 보고 나니 믿기질 않는구나. 얘, 너는 연락하고 있었던 거야?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물으시는데 저도 짐작만 하고 있었어요. 듣기만 했어요. 직접 뵌 건 처음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그런데도 그렇게 안 놀란다고? 인터폰 화면으로 보는데 저도 처음에는 놀랐어요. 근데 결국 남편을 닮은 사람이라면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닮았는데 안 놀란다고? 남편이 그랬어요. 친아버지랑 형이랑 자기랑 셋이 똑같이 생겼다고. 결국 시어머니도 더는 반박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제 말은 한치의 거짓 없는 사실이었어요. 남편의 형을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우리가 뭐라고 떠들든 저의 진짜 아주버니는 바로 전화를 거셨어요. 최 실장, 들어와서 우리 재수 씨 좀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 차 대기시키고. 아주버니의 통화에 시어머니도 형님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무슨 일을 하길래 일 봐주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런 게 왜 궁금하십니까? 아니, 내가 그대로 댁의 동생을 길러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나랑 가족이라도 되고 싶으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도 내 자식이 있어요.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대체 어디 있다가 뿅 하고 나타났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코빼기도 안 보였다더니? 그때는 소식을 전혀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댁이 안 나타나는 바람에 우리 남편이 댁의 동생을 책임져 준 건 알고 있지요? 네, 좀 사는 거면 감사의 표시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감사의 표시요? 네! 제가 진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염치가 없으시군요. 뭐라고요? 제 동생을 키워준 게 그렇게 손해보는 일이었습니까? 당연히 손해보는 일이지. 자식 키우는 게 어디 공짜로 되는 줄 알아요? 공짜로 안 키우셨던데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 동생한테 돈 받아가셨잖아요. 순간 시어머니 낯빛이 창백해지더라고요. 저도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아주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동생이 오래전 제가 쓰던 계정에 계속해서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남편이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야기부터 고아원에 갔던 일, 입양된 일, 그리고 재수 씨랑 만나 결혼하고 아이 낳은 모든 이야기가 들어있었어요. 사진도 첨부돼 있었고요. 아버지께 연락드리려고 보니 전화번호도 없는 번호가 돼 있고 뭔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SNS로 한국 친구랑 연락이 닿아서 물어보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 동생의 중학생 때. 아차 싶더군요. 아무도 소식을 모른다고 해서 좌절하던 중에 계정 생각이 났어요. 자꾸 휴면 처리된다고 연락이 올 때마다 휴면 처리만 안 되게 풀어놨었는데 그 계정에 동생이 보낸 메일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으로 보낸 메일의 내용이 그거였어요. 아내 몰래 대출을 받았다. 맞아요.
남편 가고 나서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저 몰래 받은 대출이 있었더라고요. 저 몰래 대출 받을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 의아했어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상속 포기하신 거예요? 아니요, 못했어요. 못했다고요?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요. 또 제가 상속 포기하면 우리 아들이나 시댁 식구들한테 넘어가니까. 우리 조카야 마찬가지로 상속 포기하면 그만이었을 거고. 설마 여기 계신 시어머니라는 분이 자기랑 친자식들한테 빚이 넘어오지 않게 재수시도록 갚으라고 하던가요? 그렇긴 한데 저도 제가 갚아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우리 애한테 넘어가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상속을 포기하면 우리 남편이 힘들게 벌어서 얻은 전세 자금도 포기해야 하는데 그건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사실을 말한 건데 시어머니가 괜히 발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날 탓하는 거니?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키워준 것도 감지덕지인데 우리가 왜 계피까지 떠나야 해? 세상에도 없는 사람을 파양할 수도 없고. 그래도 내가 네 아들이랑 너 우리 집에 잘 받아줬잖아. 저도 틀린 말 안 했어요. 어머니가 하신 말씀 그대로 말했고요. 그래서 내가 약속을 어기기라도 했어? 내가 너랑 네 아들 우리 집에서 살게 해줬어, 안 해줬어? 해주셨죠. 창고방 내주신다더니 처음에는 창고에 짐 많다고 부엌 구석에서 지내라고 하셨잖아요. 예, 결국에는 창고방 줬잖아. 네, 짐이랑 같이 지내고 있죠. 너? 이제 네 편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드는 것 같은데 착각하지 마라. 네 남편은 이 사람이랑 법적으로는 남남이나 다름없어. 네 남편 가족은 우리라고. 네, 저도 그런 줄 알고 들어왔죠. 우리 아이한테만큼은 친인척이 있는 삶을 주고 싶었으니까요. 순간 아주버니께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이는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친구네 보냈어요. 마침 그 집애가 추석이 생일인데 친구들이랑 캠핑 가는 게 소원이었대요. 그 집 부모가 보호자로 같이 다녀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사람이 몇인데 아이 하나를 안 봐줬다는 건가요? 아주버니는 시어머니와 형님을 매서운 눈으로 보더니 말씀하셨어요. 이상하네요. 그 녀석이 보낸 메일에는 그 녀석 생명보험금이 재수 씨 앞으로 돼 있다고 적혀 있던데요. 그 돈은 어쩌고 이렇게 지내시는 거예요? 그 돈으로 대출금도 갚고 조카랑 둘이 살 집 정도는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도 적어 보냈어요? 네. 그건 어머니가 달라고 하셔서요. 아버님 병원비가 많이 나간다고 그걸 줘야 저랑 아들을 받아주실 수 있다고요. 어이가 없네요. 내 동생한테도 아버지 병원비 핑계로 목돈을 받아갔던데? 네? 동생이 대출받은 이유가 양어머니의 부탁 때문이었다고요. 놀라서 시어머니를 보니 당황한 듯 제 시선을 피하시더라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네, 양어머니를 드렸다고 했어요. 행여나 이러다 자기가 불상사로 세상이라도 떠나게 되면 아내 짐이 될 텐데 하는 죄책감이 자꾸 든다면서요.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하긴 내가 세상을 떠나면 아내에게 생명보험금이 지급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빚 갚고 새 출발할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요. 남편이 정말 그런 말까지 썼다고요? 재수 씨 몰래 대출받고 미안하기도 하고 재수 씨 몰래 빚까지 갚아야 했으니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자기를 입양해준 양아버지의 병원비를 모른 척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형님이 사리가 들려서는 자꾸 기침을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유심히 보던 아주버니께서 형님에게 물었어요. 혹시 그
돈의 출처를 아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모르는데 왜 도둑의 재발절인 것처럼 그래요? 갑자기 사례는 왜 들린 건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 돈에 대해 절대 몰라요. 제가 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쓰더라도 우리 남편이 썼겠죠. 저 같은 가정주부가 그렇게 큰 돈이 왜 필요하겠어요? 남편이 어디에 썼는데요? 그 인간이 사고를 치는 바람에. 순간 형님이 자기 입을 손으로 막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놀라서는 황급히 끼어드셨어요. 얘가 뭔 헛소리를. 그 돈은 우리 남편 요양병원비로 쓰였어요. 그쪽 없을 때 그쪽 동생 걷어준 사람이 우리 남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걔가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내놓은 거죠. 맞아요. 내가 사업을 하다 보니 사람 표정은 참 잘 읽거든요. 거짓말하는 거면 곧 밝혀낼 겁니다. 우리가 무슨 거짓말을 한다고 이래요? 솔직히 말하세요. 가족에게 일정 금액 이상 송금하면 세금 붙는다고 형수님한테 절반을 이체했다던데요? 이번에는 형님이 딸꾹질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형님도 시어머니도 뭔가 석연치 않아 보였어요. 어머니, 도대체 뭐예요? 그 돈 아버님 병원비로 쓴 거 맞아요? 내역 보여주세요. 제가 따져 묻자 시어머니가 발끈하시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네 남편 형 나타났다고 아주 기고만장하다. 우리 남편 돈 쓴 거잖아요. 내 아들 돈 쓴 거야. 아들 취급도 안 하셨으면서 내 아들이라고요? 정말 어머니가 배 아파 낳은 자식들처럼 대하셨어요? 예, 나도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어. 갑자기 남편이 자기 친구 아들을 입양하겠다는데 나라고 뭐 주어서 허락했겠니? 넌 자식이 없어서 몰라.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랑 다른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남의 집에 입양을 올 거면 그 정도는 각오해야지. 우리 남편이라고 입양을 오고 싶어 왔겠어요? 그거야말로 네 진짜 아주버니한테 물어야 하는 거 아니니? 아주버니는 자기의 최선을 다하며 산 것뿐이에요. 불행히도 아버지랑 동생을 잃은 거고요. 얼씨구, 네 진짜 아주버니한테는 아주 관대하구나. 제가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며느리가 기절했는데 구급차도 안 부르고 기절하는 걸 멀뚱멀뚱 보시던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니잖아요. 괜히 구급차 불렀다가 사람들이 우리가 널 해코지라도 한 줄 알면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누가 쓰러지래? 하긴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아들 잃고도 가난한 며느리를 거뒀다고요. 우리 남편 시켜서 아버님 병원비 핑계로 돈 받아가고 저한테는 가족으로 받아줄 테니 보험금 내놓으라고 하시고, 입양한 아들 내외한테 넘치게 받아가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예, 그건 네가 나한테 준 거잖아. 어머니가 내놓으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방도 없이 부엌 구석에 이불 펴고 자다가 남편 보험금 알고 놀라니까 어머니가 그 사실 알고는 저더러 창고방 한쪽 치워서 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님 병원비가 부족하다고 저한테도 그러셨죠? 시어머니는 결국 아무 반박도 못 하셨어요. 그러면서 병원비 어떻게 썼는지 확인도 못해요? 가족 없는 서름을 이용해서 날 가족으로 받아줄 것처럼 돈 뜯어간 게 누군데요? 동서, 나는 그 얘기 듣고 진짜 동서가 너무 순진하다고 생각했어. 나 같으면 그 돈으로 그냥 인생 새 출발했을 거야. 그걸 달란다고 줘? 진짜 가족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걸 믿는다고? 동서도 그렇지만 서방님도 참 순진해. 그걸 또 동서한테 말도 못했어? 그러니까 형님이라도 사실대로 말해보세요. 그 돈 어디에 쓰셨어요? 그건 아버님 치료비에. 전에 아주버니가 크게 돈 사고 치셨다고 들었던 기억나요. 혹시 그때였어요? 동서가 그걸 어떻게 알아?
명절에 형님이 통하시는 거 우연히 들었어요. 어머님이 간장 부족하다고 간장 사오라고 하셔서 나왔는데 밖에서 통화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척을 하고 싶어도 제 얘기는 듣는 분도 아니니까 정 힘들면 저한테라도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모른 척했어요. 대충 들어봐도 해결 못하면 아주버니가 감옥에 갈 분위기던데 그 후로 감옥도 안 가셨잖아요. 형님이 놀란 얼굴로 시어머니를 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절대 대답하지 말라는 듯 고개를 살짝 저으시더라고요. 그때였죠. 제 진짜 아주버니가 형님을 설득하더라고요. 제가 사업으로 꽤 성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동생이 양어머니에게 드렸다는 돈 정도는 저한테 돈도 아닙니다. 보험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돈은 제가 재수 씨한테 메꿔 드릴 테니 그냥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형님 눈빛이 흔들리더라고요. 아니, 그게 저는 어머님께 부탁드린 건데 어머님이 서방님한테 돈을 뜯어내셨더라고요. 대출까지 받게 한 줄은 진짜 몰랐어요. 더더구나 어머님이 서방님 보험금까지 챙기셨을 줄이야. 너 그 입 안 다물어? 시어머니는 버럭 화를 내셨지만 이미 터진 형님의 입은 멈출 줄 몰랐어요. 솔직히 어머니 그때 그 돈도 다 주신 거 아니잖아요. 아주버니가 대출받아서 준다고 했다더니 1,000만 원은 어머니가 가져가셨잖아요. 너희가 필요한 돈은 다 줬잖아. 아니, 아주버니께는 1,000만 원 더 달라고 하셨길래 저는 저희 생활비도 생각해 주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진우 아빠 그 일로 고소당한 거 회사에 알려져서 회사도 잘리고 한동안 제가 마트에서 계산해 가면서 돈 번 거 아시잖아요. 네가 양아들한테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돈 빌려줬으면 됐지. 너희들 생활비까지 책임지라는 거냐? 막말로 너희가 네 시아버지 병원비 한번 낸 적이 있어? 아버님 병원비는 아버님 연금으로 쓰고 계시잖아요. 아버님 퇴직금도 다 갖고 계시면서 다 내 돈이야. 네가 뭔데 상관이야? 원래는 연금도 다 내 돈이었는데 그 인간이 병원비로 다 쓰고 있잖아. 그래서 서방님 생명보험금이 얼마였는데요? 네가 그걸 알아서 뭐 할 건데? 아니, 그때 1,000만 원 가져가셨으면 보험금 받고 그 1,000만 원 정도는 우리한테 보태주실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살림이 얼마나 빠듯한지 다 아시면서 아유 지겨워. 빠듯하다는 소리 좀 그만해라. 너희 집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그 정도까지 해줬으면 알아서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자꾸 말 돌리지 말고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 1,000만 원은 어디 쓰셨어요? 쓰긴 뭘 써. 내가 비상금으로 갖고 있다니까. 서방님 생명보험금은요. 그건 내가 네 동서 먹여주고 살게 해주는 값으로 받은 거고 난 떳떳해. 덕분에 네 동서는 어디 나가서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살림만 하잖아. 듣고 있는데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지금 두 분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긴 네 형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자니. 어머니, 비상금이라고 하셨어요? 뭐? 제가 먹고 사는 값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도 안 하고 살림만 한다고요? 찾아보니까 상주하는 가사도우미도 이렇게는 안 살던데요. 근무 시간 정해져 있고 자기 방도 딱 있고. 근데 저는 창고방 한쪽 치워서 겨우 이불 펴고 잠만 자잖아요. 솔직히 방에 있을 시간도 없어요. 어머니께서 시키시는 일이 보통 많아야죠. 그러면서 장 볼 때도 어머니 신용카드만 주시잖아요. 제가 저 필요한 거 살까봐 우리 남편이 대출받은 돈, 우리 남편이 저한테 남긴 생명보험금까지 거짓말로 차지해놓고 그러고 싶으셨어요? 이제 와서 옛 이야기를 꺼내서 뭐해. 그건 이미 내 거고 네가 나한테 준 거야. 딴 말하지 마. 그리고 네 진짜 아주버니가 다 준다잖아. 그러면 된 거 아니야? 제가 어리석었어요. 우리 애한테 가족의 품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절하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어머니는 애초부터 저를 가족으로 받아줄 생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저 돈 뜯어내고 부려먹을 식모가 필요하셨던 거죠. 그런 거 아니라니까! 자꾸 아니라고 잡아떼는 시어머니에게 아무래도 며칠 전 얘기를 해야겠더라고요. 며칠 전에 어머니가 친구분이랑 통하셨죠. 나 비상금 몇 억 생겼다. 거기다 이제 상속받을 양아들도 없어져서 시름을 덜었다. 내 자식들 몫인데 그 자식 주는 게 끔찍하게 싫었다. 너 왜 남의 통화를 훔쳐댔니? 거실에서 통화하셨잖아요. 저한테는 꼬막 비빔밥 먹고 싶다며 부엌에서 내내 꼬막 한 대야를 까게 하셨고요. 그건 그냥 친구랑 허심탄회하게 한 말이잖아. 그 통화 내용 듣고 몇 날 며칠을 아팠어요. 실은 그때 모든 게 다 거짓이었다는 걸 알고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열이 39도까지 올라가는데도 어머니는 제가 아픈 줄도 모르시더라고요. 약 사 먹을 돈도 없어서 혼자 끙끙 앓으면서 추석 준비하고 차례상 준비하고 그러다 오늘 쓰러진 거예요. 뭐? 그런데도 구급차도 안 부르고 그냥 멀뚱멀뚱 보고 계셨죠. 동네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문 나는 게 며느리가 이 자리에서 숨이 넘어가는 것보다 중요하셨으니까요. 얘, 넌 뭘 그렇게 오버하니? 더 멀쩡하잖아. 지금 이렇게 나한테 말대다 꼬박꼬박 하고 있잖아. 남편 잃고 세상을 잃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전세 빼서 남편 대출금 갚고 생명보험금 나온 거 다 드리고. 근데 이제 안 되겠어요. 너 무슨 소리가 하고 싶은 거야? 당장 어머니께 입금하면 세금 뗀다고 제 통장채로 달라고 해서 체크카드랑 가져가셨죠? 너 설마? 돌려주세요. 야, 너 미쳤어? 그건 내 돈이야. 네가 나한테 준 거잖아. 사람이 한 입으로 두 말해? 어머니도 한 입으로 두 말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가족으로 받아준다고 해놓고 식모로 부려먹었잖아요. 부엌 한쪽에 이불 펴고 살 때 새벽 4시만 되면 부엌 불 켜서 저 깨우셨죠. 어머, 일어났니? 나는 원래 이 시간에 일어나서 차 한잔 하는데. 일어난 김에 내 차 좀 끓여와라. 그러면서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차 한 잔 끓여준 게 그렇게 억울하든? 창고방에 있는 짐들 다 버릴 것들이던데요? 뭐? 예전에 쓰던 TV, 믹서기, 컴퓨터 그냥 다 비워서 며느리가 쓸 빵 한 칸 만들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아니, 그게 다 우리 가족의 추억이고. 그냥 게을러서 창고방에 다 넣어뒀던 거잖아요. 제가 갖다 버린다고 했을 때 제 머리도 치셨던 거 기억나세요? 야, 너 입 좀 다물어. 듣기 싫어. 감히 내 물건에 손을 대려고 한다고. 저더러 거기 있는 골동품보다 못한 존재라고도 하셨잖아요. 골동품은 내다 팔면 푼돈이라도 팔지 너는 팔아도 돈도 안 된다고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너처럼 능력 없는 과부를 판다고 해서 누가 돈이라도 줄 것 같아? 저도 모르는 새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데 아주버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재수 씨, 잘 참았어요. 아주버니, 얼마나 힘들었을지가 느껴져요. 근데 이제 내가 재수 씨 편이에요. 재수 씨는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어떤 거요? 이 사람들은 재수 씨의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거 이제 확실히 아셨죠? 네, 확실히 알아요. 좋아요. 그걸 깨닫기 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자고요. 네. 아주버니께서 핸드폰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거 보여요? 이게 뭐예요? 아주버니께서 보여주신 건 차용증이었어요. 제 동생이 제 메일에 첨부 파일로 보내둔 거예요. 차용증을 썼어요? 그랬더라고요. 그거 받느라 양어머니한테 온갖 욕을 다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급한 건 양어머니라 결국 써주셨대요. 아마 자기가 절대 돈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써주셨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차용증의 주인은
재수 씨잖아요. 놀라서 차용증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는데 시어머니 안색이 창백해졌더라고요. 아니, 그걸 어떻게... 놀라시는 걸 보니 본인이 쓰신 건 분명해 보이네요. 제 동생이 정말 순진하기만 했을까요? 걔 각오도 며느리가 전혀 모르는 눈치라서 역시나 그 녀석이 말을 안 했구나. 차용증 같은 건 없앴구나 했는데. 아니요. 차유증 원본도 어디 있는지 제 메일에 다 적어뒀더라고요. 그 녀석이 어릴 때부터 불안함이 많았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 보니 사람은 언제고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더라고요. 제가 19살 때 동생한테 계획을 말한 적이 있었어요. 형은 20살이 되면 돈을 벌 거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해줄 거다. 대신 타국으로 가야 할 것 같다. 성공하면 연락할 거니까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형이 세상을 떠나기라도 하면 어떡하냐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어요. 절대 안 그럴 거라고. 나는 반드시 살아서 우리 가족을 호강시킬 거라고요. 그리고 약속했어요. 행여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형한테 메일을 쓰라고요. 처음 1년 정도는 동생이랑 메일을 주고받았었어요. 그러다 1년이 지나 큰 사고가 한 번 있었죠. 기억을 한동안 잃었었는데 그럼에도 본능적으로 열심히 살아서 결국 그 나라에서 사업에 성공했어요. 한 번씩 어떤 계정이 휴면 처리가 된다고 연락이 왔는데 계정만 살려놓고 확인하는 건 계속 미뤘어요. 제 기억을 찾는 건 뒷전이었거든요. 그때는 돈이 막 벌리니까 거기에 미쳐 있었어요. 내가 왜 한국을 떠나 타국에 와 있는지도 궁금하지 않았어요. 사고가 났을 때 병원으로 찾아온 사람이 제 동업자였는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서 운이 좋았죠. 그러다 몇 년 전에서야 거짓말처럼 기억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래 가족들과 연락이 안 됐던 거예요? 네. 기억을 찾았을 땐 이미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살고 있었어요. 기억이 돌아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한국에 있는 가족을 찾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형 얘기는 한 적이 있지만 메일을 쓰고 있단 말은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읽지도 않고 답도 하지 않으니 그 녀석도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불안함도 많은 녀석이었으니까 제가 잘못됐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메일도 보면 제가 살아있을 거라고 확신해서 썼다기보단 그냥 넋두리처럼 하고 싶은 말을 썼더라고요. 재수 씨랑 만난 뒤로는 메일이 많이 줄었어요. 그만큼 재수 씨가 제 동생을 안정감 있게 해준 거겠죠. 차용증이 있었을 줄이야. 그 녀석이 불안감이 크다 보니 이것저것 준비를 잘 해두는 편이에요. 어디에든 복사본이나 흔적을 남겨놓는 식으로요. 생각도 못했어요. 당연히 못하시겠죠. 사실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못인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는 제 동생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배우자인 재수 씨한테는 상의했어야죠. 그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빨리 떠날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랬을 거예요. 일단 자기가 다 갚을 생각을 했더라고요. 차용증은 나중에 정 안 갚으면 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녀석이 진짜 나한테 돈을 받으려고 했다고요? 네. 제 동생한테는 양어머니보다는 자기 아내가 먼저였으니까요. 진짜 기가 차서 자기를 입양해준 아버지 병원비를 쓴다고 하는데도 차용증을 쓰라길래 내가 진짜 어이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뭐? 진짜 받으려고 했다고? 참 뻔뻔하시네요. 지금껏 재수 씨를 속이신 분이 사과부터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네가 뭘 속였다고 이래요? 나는 그냥 말을 안 한 거지. 먼저 간 사람이 말이 없는데 내가 미쳤다고 내 입으로 그걸 말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온 겁니다. 모든 걸 바로잡기 위해서요. 그때였어요.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제 비서가 온 것 같네요. 일단 재수 씨, 남은 문제는 저한테 맡기시고 병원부터 가시죠. 저 괜찮아요. 이제는 좀 후련해졌어요. 충격적이었겠죠. 가족이라고 믿고 싶었던 사람들이 돈보다 가족을 귀하게 여긴 재수 씨의 마음을 이용한 거니까요. 저는 진짜 아주버니의 부축을 받으며 시댁을 나왔고 바로 병원부터 갔어요. 병원 VIP룸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고 쉬고 있는데 아주버니 비서분이 오시더라고요. 짐은 새 집에 다 옮겨놓았습니다. 시댁에 있던 짐도 빼왔어요? 네, 그런데 사모님 가방 하나, 아드님 가방 하나가 다던데요. 혹시 더 있나 싶어서 여쭤보러 왔습니다. 대표님께서 2번 다시는 사모님이 그 집에 가는 길 없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다 맞아요. 전세금 빼서 남편 대출 갚으면서 가구도 다 팔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죠? 제 짐을 어디에 옮겨 놓으셨다고요? 새 집이요. 새 집이라니요? 대표님께서 미리 마련해 두신 거처가 있습니다. 아드님과 사시기 좋은 집으로 구해두셨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대표님은 지금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원격으로 참여 중이세요. 아, 맞다. 외국에서 성공했다고 하셨지. 그럼 회사가 한국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은 어디서 원격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머물고 계신 호텔 스위트룸에서요. 대표님은 한국에 집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둘러 사모님 집부터 구하셨습니다. 시댁에 사신다는 것을 알고 많이 당황하셨어요. 분명 동생분이 보험금도 남겼다고 하는데 왜 시댁에 살고 있을까 그러면서요. 아무래도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직감하셨던 것 같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정황만 보고 모든 걸 눈치채시다니. 워낙 감이 좋으신 분이라서요. 사업적인 감도 좋으십니다. 그러니 성공하셨겠죠. 곧 오실 겁니다. 그때 더 얘기 나누시죠. 아, 네. 맞다. 우리 애 올 시간인데. 짐 챙기고 있는데 왔길래 대표님께서 데리고 호텔로 가셨습니다. 어머나, 죄송해서 어떡해요? 아닙니다. 아드님께서 대표님을 보자마자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 바람에 대표님이 많이 우셨고요. 잘 데리고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모님 푹 쉬시라고요. 네.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아들을 봐줄 남편의 형이 나타났고 심지어는 그 형이 제 집까지 마련해 준 거예요. 몇 시간 뒤 아주버니께서 병실로 오셨어요. 좀 쉬셨어요? 검사 결과는 다행히 괜찮대요. 감사해요. 저 이런 호사는 또 처음이에요. 저처럼 건강한 젊은 사람이 VIP룸을 써도 되는 걸까요? 되죠. 여기는 나이로 오는 데가 아니라 돈으로 오는 곳이니까요. 제 돈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제가 재수 씨 편이라고요. 맞다. 우리 조카는 자고 있어요. 다른 비서한테 지키라고 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 때문에 일에도 지장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제 동생한테 할 말이 없어집니다. 우리 아버지한테도요. 저 우리 가족 호강시켜주겠다고 혼자 떠났던 놈이에요. 근데 아버지랑 동생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저한테도 남은 한국 가족이라곤 재수 씨랑 조카뿐이에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갑자기 다 위로가 돼요. 그냥 위로만 하려고 했으면 그렇게 찾아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이가 정말 우리를 닮았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아빠라고 했어요. 착각할 만해요. 저도 아까 저희 시댁에 오셨을 때 남편이 살아 돌아온 줄 알았어요. 이제 아무 걱정도 하지 마세요. 저희 변호사 시켜서 다 처리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대출받아서 준 돈도 돌려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시어머니한테 줬다는 통장은 어차피 재수 씨 거라서
지금이라도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는 건 어떨까요? 이미 저한테 전세금 받아가신 게 있어서 목돈을 더 빼진 못하셨을 거예요. 모르죠. 다른 사람한테 뺄지. 어머, 당황스러운 것도 잠깐이었어요. 번뜩 중요한 사실이 생각나더라고요. 저 이체한도 100만 원이에요. 네? 하루 이체한도요. 그래도 매일매일 이체했으면... 저를 바보라 하셔서 그렇게까지 치밀하게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할 수는 있겠죠? 일단 돈부터 옮기죠. 아니, 역시 그냥 통장을 받아와야 할 것 같아요. 이체 한도를 올리면 그쪽에서도 바로 돈을 뺄 수 있으니까요. 역시 통장을 회수하는 게 먼저겠어요. 그건 변호사 통해서 할 테니까 일단 체크카드 이실정지 처리 바로 하세요. 그리고 계좌도 거래 못하게 정지시켜 놓으시고요. 아, 그 방법이 있었네요. 앱으로 하면 되겠죠? 네, 앱으로 할 수 있어요. 저는 아주버니께서 시키는 대로 모든 조처를 했고 다음날 아들과 함께 아주버니께서 마련해 주신 새집으로 들어갔어요. 어머,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근데 너무 좋다. 우리 집 진짜 좋다! 둘이 살기 좋은 집이라고 해서 아담한 집을 기대했는데 그 이상의 으리으리한 집이었어요. 그날 저녁 아주버니께서 오셨길래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와, 죄수 씨 요리 솜씨가 굉장하시네요. 할 줄 아는 거라곤 이런 거밖에 없어서요. 저희 아내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서 한식은 잘 못하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이런 건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어요. 물론 돌아가셔야 하죠? 아무래도 그렇죠. 기억만 빨리 돌아왔어도 아버지랑 동생을 다 데리고 갔을 텐데. 그래서 말인데요. 이 집은 너무 과해요. 제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이런 집은 관리비도 비싸죠? 뭐가 걱정이에요? 제가 다 해드릴 텐데. 아주버니, 그래도 제가 무작정 신세만 질 순 없어요. 제 동생의 아이를 키우고 계시잖아요. 아주버니께서 잠깐 고민하더니 말씀하셨어요. 마음 같아선 같이 가자고 하고 싶어요. 제 가까이에 계시면 제가 조카 크는 것도 볼 수 있고 저희 가족이랑 가깝게 살면 외롭지도 않을 테니까요. 한국말은 다 잘해요. 제가 한국 사람이라 아내도 배웠고 애들도 자연스럽게 다 배웠어요. 혹시 같이 가실 생각도 있으세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는데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우리 큰아빠랑 같이 가자. 뭐? 나도 비행기 타고 큰아빠랑 같이 갈래. 제가 당황하고 있자 아주버니께서 그러셨어요. 몇 년 만이라도요. 여기선 상처가 너무 많았잖아요. 재수 씨가 마음 놓고 쉬면서 아이를 기르셨으면 하는 형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몇 달 뒤 저는 아주버니 덕분에 시어머니랑 형님에게 뜯겼던 돈을 다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두 사람에게 사과도 받았죠. 돈을 돌려받는 대신 사과로 고소는 취하해 주기로 했거든요. 내가 미안했다. 나도 미안. 진심이세요? 네 시아버지한테 혼났어. 안 그래도 전에 우리 애랑 뵙고 마지막 인사드리고 왔어요. 동서, 그게 무슨 소리야? 마지막 인사라니. 그것까진 아실 것 없고요. 두 분 다 부디 진심이길 바랄게요. 이제 더 볼 일은 없겠지만. 두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볼 일이 없다니? 아버님께는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아버님은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던데? 아버님도 어머님이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나 보죠. 저는 가짜 가족이었던 그들에게서 쿨하게 돌아선 뒤 곧장 공항으로 가 비행기에 올랐어요. 서둘러 진짜 가족 있는 곳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큰아빠랑 먼저 출발해 저를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제 아들과 진짜 아주버니,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요.